여러분은 7월의 한여름 창문을 닫고 벽난로를 피워본 적이 있으실까요? 여기 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타오르는 불꽃, 그리고 굴뚝을 타고 올라가는 검은 연기. 이웃들은 그날 그 집에서 맡았던 냄새를 평생 잊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 불길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던 건 누군가의 인생이었고 또 누군가의 끔찍한 비밀이었어요. 완벽해 보였던 아들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그 이야기는 한 청년의 다급한 노크소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2021년 7월 7일 위스콘신주 데인 카운티. 한 청년이 다급하게 경찰서 문을 두드려요. 그의 이름은 챈들러 홀더슨. 당시 23살이었습니다. 경찰과 마주한 챈들러의 모습은 누가 봐도 꽤 안쓰러워 보였어요. 목에는 환자용 목보호대를 하고 있었고 표정에는 근심이 가득했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부모님인 50살의 바트 홀더슨과 53살의 크리스타 홀더슨이 며칠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실종 신고를 접수합니다. 챈들러가 경찰에게 설명한 부모님의 행적은 꽤 구체적이었어요. 지난 금요일이었던 7월 2일, 이른 아침 부모님이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여행을 떠났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위스콘신주 북부 랭글레이드 카운티 화이트 레이크에 있는 가족 소유의 오두막이었죠. 그는 부모님이 단둘이 간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름은 잘 모르지만 평소에 알고 지내던 다른 지인 부부와 함께 떠났다고 진술했죠. 예정대로라면 신고 전날이었던 화요일 밤, 혹은 늦어도 오늘 아침까진 돌아오셨어야 했어요. 하지만 약속한 시간이 지나도 부모님은 돌아오지 않았고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봤지만 신호음만 갈 뿐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게 챈들러의 설명이었죠.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챈들러는 갑작스러운 부모의 부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예의 바르고 착실한 아들이었어요. 목까지 다친 불편한 몸으로 부모를 찾기 위해 애쓰는 그의 모습에서 수사관들은 그 어떤 범죄의 냄새도 맡지 못했죠. 처음에는 말이죠. 경찰은 단서를 찾기 위해서 윈저에 위치한 홀더슨 가족의 자택으로 향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집안은 겉보기에 평온해 보였죠. 외부의 침입의 흔적도 다투는 적도 없었어요. 하지만 집안을 꼼꼼히 둘러보던 수사관들의 눈에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기이한 광경이 포착됩니다. 여행을 떠났다던 부모님의 지갑과 휴대전화가 집 안에 그대로 놓여 있었기 때문이죠. 요즘 같은 세상에 휴대전화 없이 여행을 간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이잖아요. 하지만 의문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가장 결정적인 위화감은 차고에서 발견됐죠. 홀더슨 부부가 평소 타고 다니던 자동차 2대가 모두 차고에 고스란히 주차되어 있었던 겁니다. 챈들러의 말대로라면 부모님은 지갑도 휴대전화도 심지어 본인들의 차도 놔둔 채 낯선 사람의 차를 얻어 타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오두막으로 떠났다는 이야기가 돼요.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단순한 연락 두절이라기엔 앞뒤가 맞지 않는 정황들. 남겨진 아들의 간절한 신고 뒤로 서서히 서늘한 의구심이 피어오르기 시작한 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부모님의 차량과 소지품이 집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의심을 넘어 수사관들에게 불길한 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경찰은 곧바로 주변 탐문과 현장 조사를 더욱 정밀하게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휴재처럼 보였던 챈들러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기이한 정황들이 하나 둘씩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수사관들의 고개를 갸웃거리게 만든 건 계절과 맞지 않는 집안의 풍경이었어요. 사건 당시 위스콘신주는 7월의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죠. 에어컨을 틀어도 모자랄 그 뜨거운 날씨에 챈들러는 집안의 벽난로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이웃들의 증언은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그들은 며칠 전부터 홀더슨 가족의 집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했고 동시에 코를 찌르는 듯한 지독한 악취를 맡았다고 진술했죠. 평범한 장작 타는 냄새나 바베큐 냄새와는 확연히 다른
역하고 비릿한 냄새가 동네를 진동했다는 거예요. 한여름 대낮에 며칠 동안 벽난로를 떼야 했던 이유,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챈들러의 몸에 난 상처 또한 석연치 않았어요. 경찰이 그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목 보호대를 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발가락에도 상처를 입어 붕대를 감고 있었죠. 수사관이 발을 다친 이유를 묻자 챈들러는 벽난로를 청소하다가 깨진 유리조각을 밟았다 라고 대답했어요. 벽난로와 유리조각, 얼핏 들으면 실수로 다친 것 같지만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유형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수사관들을 가장 소름 끼치게 만든 건 챈들러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실종 신고를 하기 전후로 이웃집들을 직접 찾아다녔어요. 표면적인 이유는 사라진 부모님의 행방을 찾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이웃들이 기억하는 챈들러의 질문은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혹시 부모님을 보셨나요? 라고 묻는 대신 댁의 CCTV가 도로 쪽을 비추고 있나요? 이 카메라가 며칠 전 기록까지 저장이 되나요? 라면서 카메라의 촬영 범위와 저장 기간을 집요하게 캐물었거든요. 그건 마치 사랑하는 부모가 혹시라도 카메라에 찍혔을까 기대하는 아들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범행이나 이동 경로가 혹시라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하러 다니는 용의자의 사전 답사처럼 보였어요. 걱정으로 포장된 그의 방문은 사실상 자신의 알리바이를 검증하고 수사망을 피해가기 위한 치밀한 계산이었던 셈이죠. 단순 실종 사건으로 보기엔 찜찜한 구석이 너무 많았어요. 한여름의 벽난로, 부상당한 발, 그리고 CCTV를 찾아다니는 기이한 행동까지. 수사관들의 직감은 이제 사라진 부모가 아닌 남겨진 아들 챈들러를 향하기 시작했죠. 경찰은 본격적으로 이 청년의 뒷조사를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그가 쌓아 올린 견고한 세계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챈들러는 평소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성공한 엘리트라고 소개해왔어요. 그는 여자친구와 가족들에게 자신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탐사 기업 스페이스X에 취업이 확정되었다고 자랑했죠. 곧 플로리다주 타이투스빌로 이주해서 고액 연봉을 받으며 일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이사 계획까지 세워둔 상태였어요. 경찰은 즉시 스페이스X 측에 확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황당했죠. 채용은커녕 챈들러 홀더슨이라는 이름으로 접수된 입사 지원서조차 단 한 장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수사관들은 그가 현재 다니고 있다고 주장한 직장, 아메리칸 패밀리 보험사에도 연락을 취해봤어요. 챈들러는 자신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재택근무 중이며 급여 문제로 회사와 이메일을 주고받느라 바쁘다고 말해왔거든요. 그러나 보험사의 인사기록 어디에도 챈들러라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그가 매일 아침 방에 틀어박혀 업무를 보는 척하면서 보냈던 시간들, 상사들과 주고받았다는 수많은 이메일들은 전부 그가 만들어낸 가상의 연극이었던 거죠. 거짓말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메디슨 기술대학에서 재생에너지공학을 전공하는 졸업반 학생이라고 했지만 학교 측 조회 결과 그는 이미 오래전 성적 미달로 퇴학당한 상태였고요. 학교에 간다며 집을 나섰던 그 모든 아침, 그는 갈 곳이 없었던 겁니다. 수사관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어요. 직업, 학력, 미래계획, 심지어 매일의 일상까지. 챈들러라는 청년의 인생에는 진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각이 단 하나도 없었죠. 그의 23년 인생 전체가 거대한 거짓말로 지어진 모래성이었던 거예요. 이토록 뻔뻔하게 자신의 삶 전체를 위조해온 사람이 과연 부모님의 실종에 대해서는 진실을 말하고 있을까요? 이때부터 경찰에게 챈들러는 더 이상 실종자의 안타까운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거짓된 세계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든 저지를 수 있는 이 사건의 유일하고도 강력한 용의자가 되어가고 있었죠. 경찰이 챈들러의 거짓된 인생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었지만 수사에는 여전히 가장 중요한 퍼즐 조각이 빠져 있었어요. 바로 시신이었습니다.
심증은 완벽했지만 물증이 없다면 챈들러는 그저 허언증이 심한 아들로 남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수사팀이 답보 상태에 빠질 뻔했던 그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을 연 건 아이러니하게도 챈들러를 가장 믿고 의지했던 연인, 여자친구 캐서린이었어요. 경찰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캐서린의 휴대전화를 분석했죠.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정적인 스모킹건을 발견하게 됩니다. 젊은 세대들이 흔히 쓰는 메신저 앱, 스냅챗이 범인을 지목하고 있었던 거예요. 스냅챗은 메시지를 확인하면 곧바로 사라지는 휘발성으로 유명하지만 사용자의 실시간 위치를 지도에 표시해주는 스냅맵이라는 강력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앱을 실행할 때마다 위치 정보가 갱신이 되는데 바로 이 기능이 평소에는 평범한 소통 도구였다가 이번 사건에서는 범인의 뒤를 쫓는 결정적인 디지털 발자국이 된 겁니다. 사건 발생 며칠 전인 7월 5일, 챈들러는 캐서린 부모님이 소유한 위스콘신강 근처의 넓은 농장 부지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캐서린은 스냅챗 앱을 켰다가 우연히 남자친구의 위치를 확인하고 무심코 화면을 캡처해뒀죠. 챈들러가 강가 수영장에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앱상의 위치 아이콘은 엉뚱하게도 인적이 드문 숲속 깊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시에는 그냥 산책하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그 작은 캡처 사진 한 장. 그것이 챈들러의 완벽 범죄를 무너뜨리는 열쇠가 됐습니다. 경찰은 즉시 스냅챗에 기록된 GPS 좌표를 확보해서 해당 농장으로 출동했죠. 울창한 숲과 수풀이 우거진 그곳은 시신을 숨기기에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어요. 좌표가 가리키는 지점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숲의 풍경 속에서 미묘한 이질감을 감지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꺾어다 놓은 듯한 나뭇가지들과 잡초들이 한 곳에 수북하게 쌓여 있었던 거예요. 마치 숲의 일부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지만 베테랑 형사들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죠.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나뭇가지 더미들을 걷어내자 챈들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끔찍한 진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곳에는 훼손된 남성의 시신 일부, 정확히는 몸통 부분이 묻혀 있었어요. 여행을 떠났다던 아버지 바트 홀더슨이었습니다. 그는 아들이 친구에게서 얻어왔다던 SKS 반자동 소총에 등을 맞고 차갑게 식어 있었죠. 스페이스 X 취업도 오두막 여행도 부모님의 실종도 모두 거짓이었어요. 오직 스냅챗이 가리킨 그 숲속의 좌표만이 유일한 진실이었죠. 연인의 무심한 터치 한 번으로 남겨진 디지털 기록이 숲속 깊이 묻혀 영원히 비밀이 될 뻔했던 살인사건의 전모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숲속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시신은 챈들러가 그토록 숨기고 했던 그날의 진실을 피 맺힌 절규처럼 웅변하고 있었죠. 도대체 왜, 무엇이 23살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총구를 겨누게 만들었을까요? 시계바늘을 비극이 시작된 2021년 7월 1일로 되돌려 볼게요. 그날은 챈들러에게 심판의 날이나 다름없었어요. 며칠 전 아버지 바트는 우연히 메디슨 기술대학 측과 통화를 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들의 등록금이나 성적 처리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도와주려고 전화를 걸었는데 학교 측으로부터 챈들러는 우리 학생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들은 것이죠. 하지만 바트는 아들을 몰아세우거나 화를 내는 대신 끝까지 아들을 믿어주려 했어요. 그는 챈들러가 주장한 대로 학교 행정실의 전산 오류일 것이라는 말을 믿고 아들에게 이렇게 제안해요. 그래, 행정착오일 거야. 7월 1일 오후 2시에 나랑 같이 학교에 가서 직접 확인하고 바로 잡자. 아버지에게는 아들을 위한 배려였고 믿음의 기회였죠. 하지만 거짓말로 인생을 지탱해온 챈들러에게 그 오후 2시는 자신의 모든 가짜 인생이 발가벗겨지는 다가오지 말았어야 할 데드라인이었어요. 약속된 시간인 오후 2시가 다가오자 아버지 바트는 외출 준비를 서둘렀습니다.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는 생각에 현관으로 향하던 아버지.
하지만 그가 신발을 신고 문을 나서려던 그 순간 뒤따라오던 아들의 손에는 학교 서류 대신 차가운 금속성 물체가 들려 있었어요. 친구에게 짐승을 잡는다며 잠시 빌렸던 그 SKS 반자동 소총이었죠. 단발마의 총성이 집안을 울렸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왜 죽어야 하는지, 뒤에 서 있던 아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조차 모른 채 믿었던 아들이 쏜 총탄을 등 뒤에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학교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자던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은 그렇게 비정한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집 안에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어머니 크리스타가 있었죠. 챈들러는 바닥에 쓰러진 아버지의 시신을 숨기고 태연하게 어머니를 기다렸어요. 오후 5시 무렵 직장에서 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귀가한 어머니. 그녀는 현관문을 열며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이 학교 문제를 잘 해결했는지 궁금해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건 따뜻한 저녁 식사가 아닌 이미 괴물이 되어버린 아들이었죠. 챈들러는 망설임 없이 어머니마저 살해했어요. 자신의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을 모두 지워버린 겁니다. 그 직후 벌어진 일들은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잔혹함의 끝을 보여줘요. 챈들러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모의 시신을 훼손하기 시작했죠. 톱과 가위, 그리고 벽난로를 이용해 끔찍한 작업을 이어갔어요. 우리가 앞서 들었던 한여름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던 연기와 악취는 바로 이 지옥 같은 현장의 증거였던 셈이죠.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다음 행동이에요. 피냄새가 진동하는 집안에서 시신 처리를 대충 마무리한 챈들러는 옷을 갈아입고 여자친구 캐서린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그녀와 마주 앉아 저녁을 먹고 함께 영화를 보면서 웃고 떠들었죠. 불과 몇 시간 전 자신의 손으로 부모를 죽이고 훼손한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완벽한 평정심. 그것은 죄책감이나 공포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의 얼굴 그 자체였습니다. 2022년 1월 챈들러 홀더스는 마침내 법의 심판대에 섰습니다. 오두막으로 떠난 부모님을 걱정하던 효자 연기를 하던 그 청년은 이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죠. 재판은 챈들러의 거짓말을 한 겹씩 벗겨내는 과정이었어요. 검찰이 제시한 증거는 압도적이었죠. 무려 200개가 넘는 증거물들이 챈들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는데요. 숲속에서 발견된 아버지의 시신, 강에서 인양된 절단 도구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집안 벽난로 재 속에서 발견된 미세한 뼈 조각들의 DNA가 부모님의 것과 정확히 일치했어요. 그가 벽난로를 청소하다가 다쳤다던 그 발의 상처는 사실 부모님의 시신을 태우고 훼손하는 과정에서 생긴 살인의 흔적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겁니다. 하지만 챈들러의 태도는 재판 내내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쏟아지는 증거 앞에서도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죠. 반성문은커녕 변호인을 통해 끝까지 나는 죽이지 않았다 라며 무죄를 주장했어요. 마스크 위로 드러난 그의 무표정한 눈빛에서는 슬픔도 후회도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었죠. 그는 마치 이 재판마저도 자신이 조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게임처럼 여기는 듯 했어요. 검사는 최후 논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솔직하게 사실을 말하고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부모님을 죽이고 거짓말을 계속하거나. 그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2022년 3월 17일 재판부는 챈들러 홀더슨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요. 1급 고의적 살인, 시신훼손 및 유기 등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은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었죠. 그는 죽는 날까지 감옥이라는 좁은 세상에 갇혀 다시는 사회로 돌아올 수 없게 됐습니다. 사건은 이렇게 종결됐습니다. 챈들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려고 했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스페이스 X의 가짜 명함,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공한 엘리트의 이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기 싫었던 비겁함이었을까요? 그날 오후 2시, 아버지 바트 홀더스는 아들을 꾸짖거나 벌 주려던 게 아니었어요. 같이 가서 확인해보자 라는 말은 아들의 거짓말이 드러나더라도 함께 해결책을 찾고 돕겠다는 아버지의 마지막 손길이었죠. 하지만 거짓으로 쌓아 올린 성에 갇혀버린 아들은 그 구원의 손길마저 위협으로 느끼고 가장 잔혹한 방법으로 뿌리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허영심을 지키기 위해 세상에서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을 지어버린 아들. 챈들러 홀더슨의 인생은 결국 거짓말처럼 공허하게 차가운 철창 안에서 영원히 멈춰버렸습니다. 안타깝게 희생당한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한 밤이었습니다.